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명자이고 올해 74살입니다. 평생을 재봉틀 앞에 앉아 옷을 만들며 살았어요. 새벽 오시면 일어나서 재봉틀 앞에 앉았고 밤 12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죠. 손가락에는 바늘 자국이 수없이 많았고 허리는 구부정하게 굽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번 돈으로 아들 하나만큼은 제대로 키웠어요. 우리 준호는 공부를 잘했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반에서 1등이었고 중학교 때는 전교 1등을 했어요. 엄마, 나 변호사 될 거야. 준호가 중학교 2학년 때 한 말이었죠. 그래, 우리 준호 꼭 변호사 되자. 엄마가 뒷바라지 할게. 저는 그날부터 더 열심히 일했어요. 밤샘 작업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어요. 그날 우리 모자는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 여기 못 왔어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아니야, 준호야. 내가 잘해서 온 거지. 엄마는 아무것도 안 했어. 엄마, 제가 변호사 되면 엄마한테 큰 집 사드릴게요.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리고요. 그 약속을 믿었어요. 정말로 믿었습니다. 준호는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26살에 변호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29살에 결혼했죠. 며느리 수정이는 예쁘고 똑똑한 여자였어요. 대기업에 다니는 커리어 우먼이었죠.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수정이가 첫 인사를 할 때 웃으며 말했어요. 그때는 그 웃음이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결혼하고 3년 후 준호는 강남에 법률사무소를 차렸어요. 엄마, 이제 저 독립해요. 제 사무실 생겼어요. 준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죠. 그래, 잘했다. 우리 준호 이제 진짜 변호사구나. 저는 기뻐서 울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였어요. 준호가 바빠지기 시작한 게 전화해도 잘 안 받고 찾아가도 시간이 없다며 돌려보냈어요. 엄마, 죄송해요. 재판 준비 때문에 바빠서요. 다음에 꼭 뵐게요. 늘 다음이었어요. 그 다음은 오지 않았지만요.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심장마비였죠. 장례식장에서 준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우리 집에서 사세요. 혼자 계시면 안 돼요. 그때는 정말 고마웠어요. 아들이 날 걱정해 주는구나 싶었죠. 준호네 집은 강남에 있는 30평 아파트였어요. 깨끗하고 좋았죠. 손주들도 예뻤어요. 10살 지우와 8살 예린이. 두 아이는 처음엔 할머니라고 좋아했어요. 할머니, 학교 다녀왔어요. 우리 지우 왔구나. 배고프지? 할머니가 간식 줄게. 저는 손주들 챙기는 게 좋았어요. 요리도 해주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했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 수정이의 태도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어머니, 김치찌개 너무 짜요. 애들 입맛에 안 맞아요. 어머니, 청소 제대로 안 하셨어요. 먼지 여기 봐요. 어머니, 요즘 예린이가 할머니 방에서 자고 싶대요. 방 좀 바꿔주실래요? 제 방은 점점 작아졌어요. 처음엔 작은 방이었다가 나중엔 창고 옆 다용도실로 옮겨졌죠. 3평도 안 되는 좁은 방이었어요. 어머니, 여기가 조용해서 더 좋으시잖아요. 수정이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엔 따뜻함이 없었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아들 집이니까요. 제가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2025년 2월 5일 기침이 나기 시작했어요. 콜록콜록. 처음엔 가벼운 감기인 줄 알았죠. 어머니, 감기약 사드릴까요? 수정이가 물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저는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서 먹었어요.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기침은 점점 심해졌고 가래에는 피가 섞여 나왔어요. 어머니, 기침 좀 조용히 하세요. 밤에 애들 잠 못 자요. 수정이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미안해. 엄마가 참을게. 저는 이불로 입을 막고 기침했어요. 숨이 막혀서 힘들었지만 소리가 새어나가면 안 됐거든요. 2월 8일 새벽 3시. 가슴이 너무 답답했어요. 숨을 쉬려고 해도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죠. 컥? 컥? 기침과 함께 뭔가 목구멍을 막는 느낌이 들었어요. 화장실로 비틀거리며 갔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창백했어요.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요. 이건 보통 감기가 아니야. 가래를 뱉었는데 선홍색 피가 섞여 나왔어요. 양도 많았죠. 휴지로 닦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병원에 가야 해. 하지만 새벽 3시였어요. 아들을 깨워야 하나? 망설여졌죠. 내일 중요한 재판이 있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숨이 너무 안 쉬어졌어요. 이대로는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복도를 따라 아들 방으로 갔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준호야.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문을 두드렸죠. 준호야. 엄마야.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준호야. 제발. 목소리를 조금 키웠어요. 엄마 좀 도와줘. 쿵쿵쿵. 급한 마음에 문을 더 세게 두드렸어요. 삐걱. 문이 열렸어요. 엄마, 몇 시인데요?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짜증이 가득했죠. 준호야, 엄마 숨이 안 쉬어져. 정말 이상해.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에휴, 또 시작이네. 엄마, 내일 중요한 재판 있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준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아. 하지만 진짜 이번엔 심각한 것 같아. 가슴이 너무 아프고 제가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맨날 아프다고 그러시잖아요. 지난달에도 허리 아프다고 하셔서 병원 갔더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준호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이번엔 다르다니까. 피가 나와. 제가 휴지를 보여줬어요. 선홍색 피가 묻어 있었죠. 준호는 휴지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엄마, 병원 가려면 아침에 가세요. 지금은 제가 자야 한다고요. 준호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제발요. 저 내일 재판 지면 손해배상 5억이에요. 5억? 잠 못 자면 제대로 변론 못 한다고요. 준호가 문을 닫으려 했어요. 준호야. 엄마 죽을 것 같아. 저는 소리쳤어요. 힘을 다해서 쾅. 하지만 문은 닫혔어요. 그리고 안에서 자물쇠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깍. 저는 문 앞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이럴 수가. 숨은 점점 더 가빠졌어요. 가슴이 조여드는 것 같았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119를 불러야겠다. 저는 비틀거리며 거실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죠.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가 힘들었어요. 9. 드디어 전화가 연결됐어요.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 숨이 안 쉬어져요. 기침하면 피가 나오고. 도와주세요. 제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어요. 네, 할머니. 침착하세요. 지금 어디 계세요?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 1205호. 주소를 간신히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구급차 바로 출동시키겠습니다.
할머니, 지금 누워 계세요. 움직이지 마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누웠어요.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시야가 점점 흐려졌죠. 제발, 빨리 와줘. 얼마나 지났을까요? 10분? 15분? 띵동 띵동 띵동. 급한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119 구급대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큰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문 열어.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밖까지 들릴 리 없었죠.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준호의 목소리였어요. 잠옷 차림으로 나온 모양이에요.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호흡곤란 환자 계신다고 했는데요. 구급대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네. 제 어머니가. 준호의 목소리가 약간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쿵쿵쿵. 급한 발소리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구급대원이 제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젊은 남자였죠.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구급대원이 제 어깨를 흔들었어요. 네. 저는 간신히 대답했어요. 혈압 재겠습니다. 다른 구급대원이 혈압계를 제 팔에 감았어요. 삑삑 소리가 났죠. 혈압 160에 90. 높습니다. 산소 포화도 측정. 또 다른 기계가 제 손가락에 끼워졌어요. 삑 마이너스 삑 마이너스 삑 마이너스. 산소 포화도 82%. 정상이 95% 이상인데 심각하게 낮습니다. 구급대원의 목소리가 급해졌어요. 호흡수 분당 28회, 비노흡 상태. 즉시 산소 공급 필요합니다. 할머니, 가슴 통증 있으세요? 네. 아파요. 제가 신음했어요. 기침할 때 피 나왔다고 하셨죠? 네. 언제부터요? 3일 전부터. 구급대원이 준호를 돌아봤어요. 보호자분이시죠? 할머니 상태가 심각합니다. 폐렴이나 폐출혈 가능성이 있어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이송? 준호가 물었어요. 네, 구급차로 응급실로 모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요. 구급대원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혹시 출동비가 얼마나 나오나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네. 구급대원이 되물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출동비요. 새벽이라 추가 요금 있지 않나요? 준호가 다시 물었어요. 출동비는 무료입니다. 이송비만 거리에 따라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나오고요. 구급대원이 대답했어요. 10만 원이요? 준호가 미간을 찌푸렸어요. 네, 하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할머니 상태가 정말 위급합니다. 구급대원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제 귀에는 그 대화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서 정신이 흐릿했거든요. 준호야. 제가 작게 불렀어요. 엄마 좀 데려가줘. 하지만 준호는 구급대원에게 손을 내저었어요. 괜찮아요. 안 갈게요. 네. 뭐라고 하셨어요? 구급대원이 다시 물었어요. 잘못 들은 줄 안 거예요. 이송 안 할게요. 괜찮아요.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보호자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급대원이 소리쳤어요. 할머니 산소 포화도가 82%예요. 80% 밑으로 떨어지면 의식 잃고 심정지 올 수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판단할 능력 있어요. 저희 어머니 괜찮으시니까 안 갈 겁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어요.
보호자님, 다른 구급대원도 나섰어요.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의학적으로 즉시 치료받지 않으면 됐어요. 돌아가세요. 준호가 말을 끊었어요. 하지만 제가 법적 책임 질게요. 서명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돌아가세요. 준호가 소리쳤어요. 제 귀에 그 소리가 울렸어요. 돌아가세요라는 말이 내 아들이 날 죽게 내버려 두는 거야? 구급대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난처한 표정이었죠. 할머니, 한 구급대원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지금 가셔야 해요. 저는 고개를 돌려 아들을 봤어요. 준호는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죠. 표정에는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준호야. 제가 손을 뻗었어요. 엄마 좀. 엄마, 일어나세요. 그만 연기하시고. 준호가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아야. 저는 비명을 질렀어요. 몸이 너무 아팠거든요. 보호자님, 환자분 함부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구급대원이 준호를 말렸어요. 제 어머니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은 그만 가주세요. 준호가 구급대원들을 문 쪽으로 밀었어요. 할머니, 혹시라도 상태 악화되시면 꼭 다시 연락 주세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구급대원이 제게 간곡히 말했어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구급대원들이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혔고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쓰러진 채로 준호를 봤어요. 준호야, 왜 그러니?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엄마 맨날 관심 끌려고 아픈 척 하시는 거 다 알아요. 지난달에도 지지난달에도 그랬잖아요. 준호가 차갑게 말했어요. 아니야. 이번엔 진짜야. 피가 나온다니까. 에휴, 됐어요. 아침에 병원 가세요. 혼자서. 저 이제 자야 해요. 준호는 방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소파에 혼자 남겨졌어요. 숨은 여전히 가빴고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뭘 위해 살았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준호가 시끄럽다고 할까봐 참았어요. 이불로 입을 막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날 밤은 지옥 같았어요. 1시간마다 깼어요. 기침이 멈추지 않았거든요. 콜록콜록. 소리를 최대한 죽였지만 가래가 목에 걸려서 숨이 막혔어요. 화장실을 몇 번이나 갔는지 몰라요. 갈 때마다 피를 뱉었죠. 변기가 빨갛게 물들었어요. 이러다 진짜 죽겠다. 새벽 6시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 수정이가 일어난 모양이에요. 어머니, 또 화장실 가셨어요? 수정이가 화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응, 미안해. 저는 급히 물을 내렸어요. 피를 숨기려고요. 어머니, 새벽부터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에 애들 다 깼어요. 좀 조용히 해주세요. 수정이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미안해. 엄마가 조심할게.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수정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었죠. 어머니, 얼굴이 왜 그래요? 완전 창백하신데. 몸이 좀 안 좋아서. 에휴, 그러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어제 119까지 부르시더니. 우리 체면이 얼마나 깎였는지 아세요? 수정이가 팔짱을 꼈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만 하지 마시고 제발 건강 관리 좀 하세요. 그리고 오늘 혼자서 병원 가세요. 우리는 바빠요. 알았어. 아침 식사 준비를 하려고 부엌에 갔어요. 하지만 칼을 잡는 손이 떨렸어요. 힘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엄마, 출근해야 돼요.
준호가 거실로 나왔어요.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있었죠. 준호야, 엄마 오늘 병원 가려고 하는데. 그래요. 가세요. 혼자서, 혼자. 엄마, 제가 오늘 재판 있다니까요. 3시까지 법원 가야 해요. 준호가 시계를 봤어요. 그럼 엄마 택시 타고. 택시비는 엄마 통장에서 쓰세요. 비밀번호 아시잖아요. 제 통장에는 42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남편이 남긴 보험금이었죠. 그게 제 전 재산이었어요. 알았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는 아침도 안 먹고 나갔어요. 수정이도 곧 출근했죠. 아이들은 학교에 갔고요. 집에는 저 혼자만 남았어요.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은 정말 창백했어요. 입술은 보랏빛이었고 눈 밑은 시커멓게 멍들어 있었죠. 병원 가야 해. 옷을 입으려는데 손이 떨려서 단추를 잘 채울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씨름해서 겨우 옷을 입었죠. 핸드폰으로 택시를 불렀어요. 강남성 모병원으로 가주세요. 네, 손님. 금방 도착하겠습니다. 15분을 기다렸어요. 현관 앞 벤치에 앉아서요. 숨이 가빠서 서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택시가 왔어요. 기사님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기사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병원 가는 길이에요. 네,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게요. 천천히 타세요. 기사님이 제 팔을 부축해 줬어요. 고마웠죠. 아들보다 낯선 택시 기사가 더 친절했어요. 차 안에서도 기침이 멈추지 않았어요. 할머니, 물 필요하세요? 기사님이 생수병을 건넸어요. 고맙습니다. 물을 마셨지만 목이 칼날처럼 아팠어요. 20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어요. 택시비 1만 3천 원입니다. 네. 지갑을 꺼냈는데 손이 떨려서 돈을 잘 못 꺼냈어요. 기사님이 기다려줬죠.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겨우 10,000원 지폐 2장을 꺼냈어요. 거스름돈 됐어요. 몸조리 잘하세요. 기사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친절한 낯선 사람이 고마워서요.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간호사가 달려왔어요. 할머니, 어디 불편하세요? 숨이 안 쉬어져요. 기침하면 피가 나와요. 언제부터요? 3일 전부터요. 간호사가 휠체어를 가져왔어요. 여기 앉으세요. 바로 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릴게요. 진료실로 들어갔을 때 의사 선생님은 40대쯤 되어 보였어요. 할머니, 증상 말씀해 주세요. 기침이 3일 전부터 나고요. 피가 섞여 나와요. 어젯밤엔 숨도 잘 안 쉬어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를 꺼냈어요. 심호흡 해보세요. 후. 숨을 들이쉬려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아직도 숨쉬기 힘드시죠? 네. 엑스레이 찍어봐야겠어요. 그리고 혈액 검사도요. 네. 검사실로 갔어요. 엑스레이를 찍고 피를 뽑았죠. 30분 후 다시 진료실로 불려갔어요.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할머니, 심각한 폐렴입니다. 폐렴이요? 네. 엑스레이를 보니 양쪽 폐에 염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요. 어젯밤에 오셨어야 하는데 왜 이제 오셨어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할머니, 혼자 사세요? 아니요. 아들네 집에서 살아요. 그럼 보호자는요? 아들이 바빠서. 의사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할머니, 입원하셔야 합니다. 항생제 정맥주사 맞으셔야 하고 산소 치료도 받으셔야 해요. 최소 일주일은 있으셔야 합니다.
일주일이요? 입원비가 얼마나? 대략 35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350만 원. 제 통장 잔액 420만 원 중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죽을 순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입원할게요. 잘 결정하셨어요. 바로 병실 배정해 드릴게요. 입원 수속을 밟았어요. 신용카드로 보증금 100만 원을 냈죠. 손이 떨렸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6인실 병실로 안내받았어요. 창가 침대였죠. 할머니, 편히 쉬세요. 곧 간호사가 링거 꽂으러 올 거예요. 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죠. 형광등이 눈부셨어요. 아들한테 연락해야 하나. 핸드폰을 꺼냈어요. 준호한테 문자를 보냈죠. 준호야, 엄마 입원했어. 강남성 모병원 7층 702호실.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간호사가 와서 링거를 꽂았어요. 할머니, 항생제 들어가요. 조금 따끔할 수 있어요. 네. 바늘이 손등에 들어갔어요. 찌릿했지만 참았어요. 링거가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리듬이 있었죠. 똑, 똑, 똑.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잤을까요? 눈을 떴을 때 창밖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저녁 7시였죠. 병실 문이 열렸어요. 준호였어요. 엄마. 준호가 들어왔어요. 정장 차림 그대로였죠. 준호야. 왔구나. 저는 일어나려 했어요. 누워 계세요. 엄마 상태 어때요? 조금 나아진 것 같아. 준호는 병상 옆 의자에 앉았어요. 하지만 뭔가 불편한 표이였죠. 엄마, 입원비가 얼마래요? 350만 원 정도래.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350만 원이요? 응. 일주일 있어야 한대. 에휴. 준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깊은 한숨이었죠. 준호야, 미안해. 엄마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준호는 말을 흐렸어요. 하지만 표정에는 부담스럽다고 쓰여 있었죠. 엄마 통장에서 낼게. 걱정 마. 제가 말했어요. 엄마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데요? 420만 원 있어. 그럼 병원비 내고 나면 70만 원밖에 안 남잖아요. 준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괜찮아. 엄마 돈 별로 안 써. 에휴, 됐어요. 일단 입원하세요. 근데 일주일은 너무 긴 것 같은데. 엄마, 빨리 회복하셔야 해요. 응. 준호는 10분도 안 있다가 일어났어요. 엄마, 저 집에 가봐야 돼요. 애들 봐야 하고. 그래. 가봐. 엄마, 필요한 거 있으면 문자 주세요. 응. 준호가 나갔어요. 문이 닫혔죠. 저는 다시 혼자였어요. 옆 침대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아드님이세요? 네. 효자시네요. 이렇게 일찍 오시고. 효자라고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날 밤 저는 링거를 맞으며 천장을 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까? 눈물이 또 났어요. 조용히 흘러내렸죠. 이번 2일째. 아침 회진 때 의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할머니, 많이 좋아지셨어요. 항생제가 잘 듣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하지만 완치까지는 일주일 정도 더 걸릴 것 같아요. 계속 입원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가고 간호사가 주사를 놓으러 왔어요. 할머니, 보호자분은 언제 오세요? 글쎄요. 바쁘신가 봐요. 가족분이 좀 자주 오셔야 할머니 기운이 나실 텐데요. 괜찮아요. 입원 3일째 되던 날, 아침에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 오늘 오후에 갈게요. 그래, 준호야. 오후 3시쯤 준호가 병실에 나타났어요.
이번엔 수정이도 함께였죠. 어머니, 수정이가 인사했어요. 하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수정아, 왔구나. 네. 준호와 수정이는 병상 옆에 섰어요. 앉지도 않았죠. 엄마 상태 어때요? 준호가 물었어요. 많이 좋아졌어. 의사 선생님이 항생제가 잘 든대. 그럼 됐네요. 준호는 수정이와 눈빛을 교환했어요. 뭔가 의논한 것 같았죠. 엄마, 그럼 퇴원하세요. 준호가 말했어요. 뭐? 제가 놀라서 일어났어요. 입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벌써 150만 원 나왔다는데 일주일 있으면 350만 원이잖아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은 있어야 한대. 엄마가 의사예요. 내가 의사예요? 준호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준호야, 제가 판단할게요. 엄마 상태 좋아지셨으니까 집에서 약 드시면서 쉬시면 돼요. 하지만 엄마, 준호가 소리쳤어요. 병실에 있던 다른 환자들이 저희를 쳐다봤어요. 엄마, 제 사무실 운영비가 한 달에 800만 원이에요. 직원 월급까지 치면 1,500만 원 나가요. 준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엄마 입원비 350만 원이면 우리 사무실 직원 한 명 월급이라고요. 그거 아세요?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힘들어요. 준호가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맨날 엄마 뒷바라지 하느라 재판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어제도 재판 졌어요. 5억 손해배상 물어줘야 해요. 준호야, 그게 다 누구 때문인지 아세요? 엄마가 119 부르는 바람에 잠을 못 잤잖아요. 준호는 저를 원망하고 있었어요. 제가 아픈 게 제 잘못이라는 듯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울지 마세요. 수정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우는 것도 에너지 소모예요. 빨리 회복하셔야죠. 응. 어머니, 내일 퇴원하세요. 우리가 퇴원 수속 밟아드릴게요. 수정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괜찮아요. 우리가 의사 선생님 설득할게요. 준호가 말을 끊었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선생님, 어머니 상태 많이 좋아지셨죠? 네, 하지만 아직 완치는 아니고. 그럼 됐습니다. 퇴원하겠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은 제가 변호사입니다. 의학적 리스크는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퇴원 서류 작성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불만스러워 보였지만 준호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1시간 후 저는 강제로 퇴원했어요. 할머니, 약 꼭 드세요. 그리고 이상 있으면 바로 오세요. 간호사가 약봉지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준호의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차 안은 조용했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죠. 20분 만에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엄마, 내려요. 준호가 말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렸어요. 몸이 무거웠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거든요.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잠겨 있었어요. 준호야, 문이 안 열려. 잠깐만요. 준호가 열쇠를 꺼냈어요. 하지만 문을 열지 않았어요. 대신 수정이를 쳐다봤죠. 수정이가 나섰어요. 어머니, 집에 못 들어가세요. 뭐? 수정아, 무슨 소리야? 어머니, 폐렴 아직 안 나으셨잖아요. 애들한테 옮으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어머니, 창고에서 지내셔야 할 것 같아요. 수정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창고? 네. 지하 창고요. 거기서 격리 좀 하세요. 수정아, 거기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니잖아.
어머니도 사람이시니까 살 수 있으시죠. 가시죠. 수정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준호도 반대편 팔을 잡았죠. 놓아, 놓아줘. 저는 버둥거렸지만 힘이 없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어요. 지하 1층입니다. 기계음이 울렸어요.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저는 끌려갔죠. 창고 앞에 도착했어요. 103호 창고. 수정이가 열쇠로 자물쇠를 열었어요. 끼잉 마이너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죠. 들어가세요. 수정이가 저를 밀었어요. 안 돼. 저는 문틀을 붙잡았어요. 하지만 준호가 제 손을 떼어냈어요. 그리고 밀었죠. 탁! 저는 창고 안으로 넘어졌어요. 바닥에 쓰러졌죠. 아야! 무릎이 깨졌어요. 피가 났죠. 어머니, 여기서 좀 쉬세요. 수정이가 말했어요. 수정아, 제발. 저는 일어나려 했어요. 며칠만 계시면 돼요. 폐렴 완전히 나으시면 다시 집으로 모실게요. 거짓말. 거짓말이지. 쾅! 문이 닫혔어요. 찰칵! 밖에서 자물쇠 잠그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정아, 준호야, 문 좀 열어줘. 저는 문을 두드렸어요. 제발, 엄마 좀 나가게 해줘.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그들은 가버렸죠. 저는 어둠 속에 혼자 갇혔어요. 창고는 3평 정도 됐어요. 작은 창문 하나 있었지만 환기구 역할만 했죠. 빛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어요. 콜록콜록. 냄새 때문에 기침이 나왔죠. 바닥을 더듬거렸어요. 차가운 콘크리트였어요. 먼지가 손에 묻었죠. 구석에 낡은 담요 하나가 있었어요. 쥐가 갉아먹은 것 같았죠. 준호야. 저는 문을 향해 말했어요. 엄마가 너를 이렇게 키웠는데. 눈물이 났어요. 어둠 속에서 소리내어 울었어요. 엄마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니. 그날 밤은 더 지옥 같았어요. 창고에는 난방이 안 들어왔어요. 2월의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죠. 춥다. 이를 딱딱 떨었어요. 낡은 담요를 덮었지만 소용없었어요. 너무 얇았거든요. 기침은 더 심해졌어요. 콜록콜록콜록. 가래가 목에 걸려서 숨이 막혔죠. 물도 없었어요. 목이 타들어갔어요. 물 좀.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새벽이 되었어요. 창문 틈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죠. 저는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엄마. 혼잣말을 했어요. 엄마 여기서 죽는 건 아니겠지.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렸어요. 수정이었어요. 어머니, 주무셨어요? 수정이의 목소리는 밝았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물 좀. 제 목소리는 갈라졌어요. 여기요. 수정이가 물병 하나를 던졌어요. 바닥에 떨어졌죠. 그리고 이거. 편의점 빵 하나도 던졌어요. 수정아, 제발 나가게 해줘. 아직이에요. 어머니 기침 아직 안 나으셨잖아요. 제발. 어머니, 조용히 좀 계세요. 밤마다 기침 소리 시끄러워서 애들 잠 못 자요. 수정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미안해. 엄마가 참을게. 참는 게 아니라 나으셔야죠. 빨리 나으세요. 쾅! 문이 다시 닫혔어요. 저는 물병을 집어들었어요. 뚜껑을 열려는데 손에 힘이 없었어요. 한참을 씨름해서 뚜껑을 열었죠.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목구멍이 타는 것 같았거든요. 빵도 먹으려 했어요. 하지만 삼키기가 힘들었어요. 목이 아파서요. 그렇게 하루가 갔어요. 창고 2일째.
아침에 수정이가 또 왔어요. 물과 빵을 던져주고 갔죠. 어머니, 오늘도 조용히 계세요. 응. 저는 대답할 힘도 없었어요. 폐렴은 더 악화됐어요. 열이 다시 올랐고 기침할 때마다 피가 나왔어요. 콜록, 콜록. 바닥에 피를 뱉었어요. 빨간 얼룩이 생겼죠. 이러다 진짜 죽겠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하지만 배터리가 5%밖에 안 남았어요. 충전기는 없었고요. 119, 119를 불러야 하나. 하지만 지난번 기억이 났어요. 준호가 구급대원을 돌려보냈던 일. 또 그러면 어떡하지? 망설이다가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창고 3일째. 이제는 일어날 수도 없었어요. 바닥에 누운 채로 천장만 봤죠. 곰팡이가 천장에 피어 있었어요. 검은 얼룩들이 마치 저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어요. 여보, 나 이제 당신한테 가는 건가 봐. 남편 생각이 났어요. 5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 명자야,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해.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죠. 여보, 괜찮아. 당신 편히 쉬어. 나도 곧 갈게. 그때는 농담처럼 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그럴 것 같았어요. 수정이가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 식사. 그리고 멈췄어요. 어머니. 수정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수정이가 제 몸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의식이 흐릿했거든요. 여보, 여보. 수정이가 소리쳤어요. 준호가 뛰어왔어요. 왜?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의식이 없어. 어머, 빨리 119 불러. 하지만, 빨리, 비용, 비용, 비용.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창고 4일째 되던 날 아침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119를 부른 게 아니었어요. 경비실 아주머니가 부른 거였죠. 그날 새벽 경비실 김미숙 아주머니는 순찰을 돌고 있었어요. 지하 창고 앞을 지나가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죠. 신음소리였어요. 누구세요? 김미숙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도와주세요. 제 목소리였어요. 간신히 낸 목소리. 어머, 여기 사람이 있어? 김미숙 아주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문이 잠겨 있네요. 잠깐만요. 김미숙 아주머니는 급히 관리실로 갔어요. 마스터키를 가져왔죠. 찰칵. 자물쇠가 열렸어요. 끽. 문이 열렸어요. 어머, 할머니. 김미숙 아주머니가 비명을 질렀어요. 저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의식이 거의 없었죠.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김미숙 아주머니가 제 볼을 두드렸어요. 저는 신음만 냈어요. 119, 119 불러야 해. 김미숙 아주머니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입니다.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네, 주소 말씀해 주세요.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 지하 창고요. 15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할머니, 구급대원이 제 곁에 무릎을 꿇었어요. 혈압 180에 100, 산소 포화도 78%, 위험합니다. 체온 40.2도, 고열, 즉시 이송, 중환자실 준비 연락. 네. 저는 들것에 실렸어요. 산소 마스크가 얼굴에 씌워졌죠. 할머니, 버티세요. 곧 병원 도착합니다. 구급대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이렌이 울렸어요. 비용, 비용, 비용. 구급차가 달렸어요. 저는 천장만 봤죠. 형광등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살았다. 살았어.
그리고 의식을 잃었어요. 눈을 떴을 때 저는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할머니, 정신 차리셨습니까?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가 병원입니다. 강남성 모병원 중환자실이에요. 온몸에 선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심전도 모니터가 삑삑 소리를 냈죠. 할머니, 정말 큰일 날 뻔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폐렴이 폐혈증으로 진행됐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사망하셨을 거예요. 누가 할머니를 창고에 가뒀습니까? 그게 할머니,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경찰이 조사하러 올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그날 오후 경찰이 왔어요. 이명자 할머니시죠? 40대쯤 되어 보이는 형사였어요. 네. 저는 강남경찰서 형사 박철수입니다. 할머니께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네. 누가 할머니를 창고에 가뒀습니까? 박철수 형사가 물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해야 할까요? 아들을. 할머니, 이건 유기죄이자 감금죄입니다. 자칫하면 존속살해 미수까지 갈 수 있어요. 반드시 말씀하셔야 합니다. 할머니, 제 아들이요. 형사의 표이 굳어졌어요. 아드님이요? 네. 이준호. 변호사예요. 이준호 변호사? 박철수 형사가 노트에 적었어요. 강남에서 법률사무소 운영하는? 네. 그리고 며느리분도 관여했습니까? 네. 며느리가 문을 잠갔어요.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 진술서 작성하시겠습니까? 네. 할게요. 박철수 형사는 태블릿을 꺼냈어요. 할머니, 처음부터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모든 것을 말했어요. 119를 불렀는데 준호가 구급대원을 돌려보낸 것, 병원에 입원했다가 강제로 퇴원당한 것, 창고에 4일간 갇혀 있었던 것, 물과 빵만 던져준 것. 할머니, 증거가 있습니까? 창고에 제 피가 묻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CCTV가 있습니까? 아파트 복도에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박철수 형사가 일어났어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준호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엄마, 경찰이 우리 집에 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엄마, 대답 좀 하세요. 경찰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준호가 소리쳤어요. 사실을 말했어. 제 목소리는 차갑게 나왔어요. 사실? 무슨 사실이요? 내가 날 창고에 가둔 거, 119를 돌려보낸 거. 엄마, 그건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야. 엄마, 우리가 엄마를 위해서, 나 위해서?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 위해서 창고에 가둔 거야? 물과 빵만 던져준 게 나 위해서야? 엄마, 준호야, 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엄마, 전화 끊을게. 엄마, 제발. 딱 전화를 끊었어요.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을 보냈어요. 항생제를 맞고 산소 치료를 받았죠. 천천히 회복됐어요. 7일째 되던 날 일반 병실로 옮겼어요. 그날 오후 낯선 남자가 병실을 찾아왔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말끔한 양복을 입은 남자였어요. 이명자 할머니이십니까? 네. 누구세요? 저는 정우진 변호사입니다. 남자가 명함을 건넸어요. 정우진 변호사, 정의 법률사무소 대표, 노인 인권 전문. 변호사요? 네. 할머니 사건을 신문에서 봤습니다. 신문요?
네. 변호사 아들 친모를 창고에 감금 이미 기사가 났습니다. 정우진 변호사는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준호의 얼굴이 크게 나와 있었어요. 변호사 윤리 실종, 친모 창고 감금 충격, 119 거부하고 폐렴 환자 방치, 존속살해 미수 혐의. 세상에. 저는 화면을 봤어요. 할머니, 제가 무료로 변호해 드리겠습니다. 무료로요? 네. 저는 노인 인권 변호를 전문으로 합니다. 할머니 같은 분들을 돕는 게 제 일이에요. 하지만 변호사비가 한 푼도 안 받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막고 싶어서 온 겁니다. 정우진 변호사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 우선 아드님 재산부터 조사해 봤습니다. 정우진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이준호 재산 목록. 강남 법무법인 정의 지분 30% 시세 12억 원.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시세 15억 원.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 시세 15억 원. 외제차 2대 벤츠 S클래스, BMW 7 시리즈 합계 3억 원. 예금 및 주식 8억 원. 총 재산 약 53억 원. 53억? 제 입이 떡 벌어졌어요. 네. 할머니, 아드님이 이렇게 재산이 많은데 할머니 병원비 350만 원을 아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정우진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할머니께서 소유하신 재산이 있으신 줄 아십니까? 재산? 나한테 무슨 재산이? 할머니 30년 전에 남편 되시는 고 이상철 씨께서 할머니 명의로 건물을 사두셨습니다. 건물? 정우진 변호사는 등기부등본을 펼쳤어요.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동 123번지. 지목대지. 면적 200평. 건물 5층 근린상가. 소유자 이명자. 이게 뭐예요? 제 손이 떨렸어요. 할머니, 30년 전 남편분께서 이 건물을 3억 원에 매입하셨습니다. 할머니 명의로요. 남편이. 왜? 아마 할머니를 위해서였을 겁니다. 하지만 할머니께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 같네요. 그래서 이 건물이 지금 현재 시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우진 변호사가 물었어요. 얼마인데요? 170억 원입니다. 쿵. 저는 베개에 머리를 기댔어요. 숨이 막혔어요. 170억? 네. 강남 역세권 5층 상가 건물이라 가치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수입이 한 달에 3,500만 원입니다. 3,500만 원? 네. 1층은 은행, 2층은 카페, 3-5층은 사무실로 임대되어 있습니다. 정우진 변호사는 통장을 꺼냈어요. 할머니 30년간 이 월세는 부동산 관리 회사에서 관리했고 모두 이 통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통장을 펼쳤어요. 예금주 이명자. 잔액 52억 3,800만 원. 52억?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네. 30년간 모인 월세와 이자입니다. 할머니, 이 모든 게 할머니 것입니다. 나한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여보, 당신이. 남편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할머니, 그런데 정우진 변호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 사실을 아드님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준호가? 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준호 변호사가 3년 전부터 이 건물 정보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정우진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이준호 검색 기록 압수한 컴퓨터에서 발견. 어머니 명의 부동산 확인 방법. 치매 노인 성년 후견인 신청 절차. 성년 후견인의 재산 관리 권한. 노인 재산 상속 방법. 세상에.
저는 경악했어요. 할머니, 아드님이 할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성년후견인이 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할머니를 창고에 가둔 겁니다. 정신적으로 약하게 만들어서 치매 진단을 받게 하려고요. 정우진 변호사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그러면 성년후견인이 되어 할머니 재산을 모두 관리할 수 있으니까요. 이 자식이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할머니,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정우진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대출 신청서 위조, 신청인 이명자 도장 위조, 담보 강남구동 건물, 대출 금액 50억 원, 신청일 2025년 1월 15일. 이게 뭐예요? 아드님이 할머니 도장을 위조해서 50억 대출을 받으려 했습니다. 도장 위조? 네. 다행히 은행에서 본인 확인을 요구해서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이건 명백한 문서 위조죄이자 사기죄입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이 자식이 엄마 도장까지 위조해? 할머니,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정우진 변호사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아드님을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복수하겠어요. 제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제대로 복수하겠어요. 저를 창고에 가둔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잘 결정하셨습니다, 할머니. 정우진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복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틀 후 저는 퇴원했어요. 할머니, 몸조리 잘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정우진 변호사가 저를 데리러 왔어요. 고급 세단을 몰고 왔죠. 할머니, 먼저 외모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외모요? 네. 창고에 갇혔던 그 할머니가 아니라 170억 빌딩 주인 이명자로 거듭나셔야 합니다. 알겠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청담동 피부과였어요. 할머니, 여기가 서울에서 제일 유명한 곳이에요. 피부과에 들어서자 깔끔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이명자 고객님이시죠? 네. 이쪽으로 오세요. 상담실로 안내받았어요. 할머니, 레이저 시술 받으시겠어요? 기미, 주근깨, 잔주름 다 없앨 수 있습니다. 해주세요. 이 시간 동안 시술을 받았어요. 레이저가 따끔거렸지만 참았어요. 할머니, 2주 후에 한 번 더 오시면 훨씬 좋아지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목적지는 강남 미용실이었어요. 할머니, 염색하고 펌하시겠어요? 네, 제일 젊어 보이게 해주세요. 4시간이 걸렸어요. 염색, 펌, 커트. 할머니, 거울 보세요. 거울을 봤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검은 머리에 세련된 펌, 주름이 옅어진 얼굴. 20년은 젊어 보였어요. 이게 정말 나예요? 네, 할머니.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세 번째 목적지는 백화점 명품관이었어요. 할머니, 옷을 바꾸셔야죠. 샤넬 매장으로 갔어요. 어서 오세요. 직원이 90도로 인사했어요. 정장 보여주세요. 제일 좋은 걸로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검은색 트위드 재킷과 스커트, 금색 단추가 달린 우아한 디자인이었어요. 가격이 920만 원입니다. 이걸로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신발, 가방, 시계까지 샀어요. 총 3,800만 원. 모든 쇼핑을 마치고 백화점 화장실 거울 앞에 섰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우아한 정장, 명품 가방, 세련된 헤어스타일. 할머니, 이제 빌딩 주인다우세요. 정우진 변호사가 감탄했어요. 고마워요, 변호사님. 이제 복수를 시작할까요? 네, 시작해요. 복수의 첫날.
정우진 변호사와 함께 준호의 법률사무소로 갔어요. 강남역 근처 고급 빌딩 12층 이준호 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접수 직원이 저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혹시 이준호 변호사 있어요?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네, 계십니다만. 예약 없어요. 바로 들어갈게요. 저는 준호의 방으로 걸어갔어요.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울렸죠. 똑똑똑.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었어요. 엄마. 준호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그 옷은, 머리는. 준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앉아, 준호야. 제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엄마, 어떻게? 앉으라고. 저는 책상 앞 의자에 앉았어요. 다리를 꼬고 준호를 똑바로 봤죠. 정우진 변호사도 옆에 섰어요. 이게 누구세요? 준호가 물었어요. 내 변호사야. 정우진 변호사. 변호사? 정우진 변호사가 명함을 건넸어요. 준호는 명함을 받아봤죠. 표정이 굳어졌어요. 엄마, 무슨 일로? 준호야, 이게 뭐니? 저는 서류를 탁자에 던졌어요. 대출 신청서였죠. 이건 내가 위조한 엄마 도장이야. 50억 대출 받으려고.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오해예요. 오해? 은행 직원이 다 증언했어. 내가 내 도장 위조해서 대출 신청했다고. 엄마, 그건. 그리고 이것도.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준호 검색 기록. 치매 노인 성년후견인 신청. 성년후견인 재산관리 권한. 이게 뭐니? 엄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지? 아니에요. 엄마를 위해서. 거짓말하지 마. 제 목소리가 울렸어요. 준호야, 넌 내가 가난한 줄 알았지? 그래서 창고에 가둬도 된다고 생각했지? 엄마한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병원비 350만 원도 아깝다고 생각했지?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야, 준호야.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차가운 미소였죠. 엄마가 170억 빌딩 주인이야. 순간 준호의 눈빛이 변했어요. 뭐라고요? 강남동 건물 말이야. 내 명의지. 그럼 내가 탐내던 바로 그 건물. 준호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입이 떡 벌어졌죠. 엄마. 그럼. 그리고 통장에 52억 있어. 30년간 모인 월세지. 52억? 응. 내가 창고에 가둔 엄마가 222억 가진 부자야. 준호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엄마. 그럼 왜 말 안 했냐고? 저는 일어섰어요. 내 아버지가 숨긴 거야. 내가 이런 놈인 줄 알았으니까. 엄마. 그리고 준호야. 저는 책상에 손을 짚고 준호를 내려다봤어요. 오늘부터 내 법률사무소 월세 2배로 올려. 3천만 원. 네. 이 건물도 내 거거든. 못 내면 나가. 엄마, 그건 너무. 내가 엄마한테 한 짓이 너무하지 않았니? 준호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일주일 안에 올린 월세네. 안 내면 퇴거 조치할 거야. 저는 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었어요. 엄마. 준호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을 나서며 접수 직원에게 말했어요. 다음 달부터 월세 3천만 원이에요. 공문 발송할 테니 참고하세요. 네. 하지만 이 건물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문제 있어요? 제 목소리는 당당했어요. 아니요. 직원은 당황해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정우진 변호사가 말했어요. 할머니, 완벽했어요. 고마워요, 변호사님. 이제 2단계로 갈까요? 네. 다음은 언론이죠? 맞습니다. 다음 날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장소는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수십 명의 기자가 모였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명자입니다. 제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제 아들은 변호사 이준호입니다. 그 아들이 저를 창고에 가뒀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119를 불렀지만 아들이 구급대원을 돌려보냈습니다. 제가 폐렴으로 죽어가는데도요. 카메라가 계속 찍혔어요. 4일간 창고에 갇혀 물과 빵만 먹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그랬냐고요? 제가 가진 170억 빌딩 때문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놀라 소리쳤어요. 170억이요? 네. 제 남편이 30년 전에 제 명의로 사둔 건물입니다. 아들은 그걸 알고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했습니다. 성년후견인이 되어 재산을 가로채려고요. 기자들이 펜을 휘갈겼어요. 그리고 제 도장을 위조해 50억 대출을 받으려 했습니다. 세상에, 저는 오늘 아들을 고소합니다. 유기죄, 감금죄, 문서 위조죄, 사기 미수죄로요. 제 선언에 기자회견장이 술렁거렸어요.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제 같은 노인이 더는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눈물이 났어요. 119를 불렀는데 가족이 거부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자식 때문에 죽어가는 부모가 없었으면 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어요. 다음 날 모든 신문 일면에 제 이야기가 실렸어요. 170억 빌딩 주인 할머니, 변호사 아들이 창고에 감금. 119 거부하고 도장 위조. 효도는커녕 재산 노린 폐륜. 준호의 얼굴 사진도 크게 실렸어요. 그날부터 준호의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끊겼어요. 이준호 변호사한테는 맡길 수 없어요. 어머니한테 저런 짓을 한 사람이. 일주일 만에 사무실이 텅 비었어요. 그리고 한 달 후, 법정. 준호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수감복을 입고 있었죠. 저는 방청석에 앉아 준호를 봤어요. 피고인 이준호. 판사가 말했어요. 혐의를 인정합니까?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어요. 스크린에 영상이 떴어요. 아파트 복도 CCTV였죠. 수정이가 저를 창고로 끌고 가는 장면. 준호가 문을 닫고 자물쇠를 잠그는 장면. 도와주세요. 누구 없어요. 영상 속 제 목소리가 들렸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피고인 이준호, 유기죄 및 감금죄, 문서 위조죄, 사기 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쿵.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배우자 최수정은 동일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쿵. 준호와 수정이는 그 자리에 무너졌어요. 저는 일어났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정을 나왔죠. 그날 저녁 저는 구치소에 면회를 갔어요. 준호가 유리창 너머에 앉아 있었어요. 전화기를 들었어요. 준호도 전화기를 들었죠. 엄마.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저는 말없이 준호를 봤어요. 엄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가 울었어요. 여기서 꺼내주세요. 제발. 준호야. 네. 넌 엄마를 창고에 가뒀어. 4일간. 죄송합니다. 119를 돌려보냈어. 내가 죽어가는데. 엄마. 그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눈물이 났어요. 매일 밤 죽을까봐 떨었어. 아무도 날 찾지 않을까봐 두려웠어.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야, 넌 평생 오늘을 기억하며 살아라. 엄마.
엄마를 죽일 뻔한 그날을 말이야. 저는 전화기를 내려놨어요. 준호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일어섰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어요. 복수는 끝났어요. 하지만 마음은 공허했어요. 호텔방에 혼자 앉아 저는 창밖을 봤어요. 여보, 내가 잘한 걸까? 남편 사진을 꺼냈어요. 복수는 했지만 아들을 잃었어. 눈물이 났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우진 변호사를 불렀어요. 변호사님,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재단이요? 네. 저 같은 노인들을 돕는 재단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일주일 후 재단이 설립됐어요. 이상철 이명자 재단. 설립 목적. 노인학대 피해자 법률 지원. 119 거부 방지 캠페인. 독거노인 의료비 지원. 응급상황 노인 보호 시스템 구축. 초기 기금 20억 원. 개소식 날 기자들이 왔어요. 할머니, 왜 이런 재단을 만드셨나요? 제가 119를 불렀을 때 아들이 거절했습니다. 제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그때 저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구급대원들이 왔는데도 집에 들어오지 못했죠. 할머니, 저처럼 가족에게 거부당하는 노인이 더는 없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재단은 응급 상황에 처한 노인들을 무조건 보호합니다. 가족이 거부해도 돈이 없어도 모든 노인의 생명을 지킵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어요. 개소식이 끝나고 경비원 김미숙 아주머니가 찾아왔어요. 할머니, 아주머니, 저를 구해준 그분이었어요. 할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김미숙 아주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아주머니 덕분이에요. 저를 구해주셔서.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주머니, 재단에서 일하실래요? 네. 아주머니 같은 분이 필요해요. 노인들을 진심으로 도와주실 분이요. 할머니, 제가요? 네.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한 달 후, 저는 서울을 떠났어요. 제주도로 갔죠.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을 샀어요. 할머니, 여기 정말 좋네요. 정우진 변호사가 집들이에 왔어요. 그치? 바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 할머니, 이제 행복하시겠어요? 응, 행복할 거야. 그날 저녁 저는 바다를 바라봤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준호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 출소했습니다.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10년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문자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대신 남편 사진을 꺼냈어요. 여보, 나 이제 행복해. 바람이 불었어요. 당신이 남긴 돈으로 많은 노인들을 돕고 있어. 저처럼 아픈 노인들이요.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나도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어.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고마워, 여보. 날 지켜줘서. 1년 후, 봄. 제주도에 벚꽃이 피었어요. 재단은 벌써 200명이 넘는 노인을 도왔어요. 저는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산책했어요. 할머니, 동네 아이들이 인사했어요. 안녕. 저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더 이상 창고에 갇힌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더 이상 119를 거부당한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저는 이명자, 170억 빌딩의 주인이자 재단 이사장, 그리고 무엇보다 제 존엄을 되찾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저는 그 꽃잎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어. 당신 덕분에.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저는 당당하게 살아갈 겁니다. 끝.
이 이야기는 픽션입니다. 노인학대 신고 1577-1389, 응급상황 신고 119,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당신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가족이 119를 거부할 권리는 없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주저없이 119에 연락하세요.